유난히도 길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정말 시원한 바람과 높은 하늘을 자랑하는 가을을 맛볼 수 있는 날들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생전 마지막 시간으로 절정과 결말을 살펴보고 이 작품에 드러나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작가가 말하려는 의도, 그리고 등장인물의 성격 등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발단 부분에는 가난하고 무능한 선비 허생이 아내의 질책에 독서를 중단하고 집을 나간 내용이 나왔고요. 전개 첫 번째 부분에서는 허생이 변 씨에게 빌린 돈으로 매점매석하여 큰 돈을 버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전개 두 번째에서는 도둑들을 빈섬으로 데려가 이상사회 건설을 시도하는 허생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고요. 전개 세 번째 부분에서는 집으로 돌아온 허생이 변 씨와 친분을 맺고 변 부자는 이완 대장에게 허생을 추천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위기 부분에서는 허생이 이완 대장에게 세 가지 계책을 제안하지만 이완 대장이 거절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본문 절정 부분 내용 살펴봅니다. 그러자 허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럭 화를 내었다. 그 사대부란 놈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의복은 온통 희게만 입으니 이것은 상을 당한 사람의 옷차림이요.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처럼 상투를 트니 이것은 남쪽 오랑캐들의 풍습이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예법이네 어쩌네 하면서 주둥이를 놀린단 말이냐. 그뿐이냐? 장차 말타기, 칼쓰기, 창 찌르기, 활 속에 돌팔매질까지 익혀야 할 판국에 그 넓은 소매옷을 고쳐 입을 생각은 않고 예법만 찾는단 말이냐? 내가 벌써 세 가지씩이나 그 방도를 일러주었는데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니 그러면서도 네가 신임받는 신하라고 할 수 있느냐? 너 같은 자는 당장 목을 베어야 마땅하리라. 허생은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 찔러 죽일 태세였다. 이 대장은 엄격결에 놀라 일어나서 뒷문을 차고 나가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났다. 지금 허생이 화를 내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완 대장이 말로는 나라를 위한 계책을 알려달라고 하지만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없기 때문에 화를 낸 거고요. 명분에만 집착하는 사대부의 무능에 허생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대부가 도대체 어떤 놈이냐라고 하면서 의복은 온통 희게만 입으니 이것은 상당한 사람의 옷차림이다라고 했는데 상 의미는 친족이 죽었을 때 그를 추도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활동을 자제하고 몸가짐을 삼가하는 일을 우리가 상을 당하다. 누가 돌아가셨을 때 얘기하잖아요. 그런 옷이고 머리털을 한가운데 한데 묶어서 송곳처럼 상투를 트는 것. 직위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상투를 트는 건 남쪽 오랑캐의 풍습이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예법이네 어쩌네 하느냐라고 하면서 기존의 예법과 명분의 얽매인 사대부의 무능함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소매 이야기를 하면서 실용성이 없는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요.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옷을 고쳐야 한다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세 가지 방도를 주었는데도 하나도 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이완 대장에게 화가 나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절정 부분인데요. 허생이 사대부의 무능과 위선을 꾸짖자 이완 대장이 도망가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결말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이 대장이 다시 허생의 집을 찾았으나 집은 이미 텅 비고 허생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한 줄이 결말 부분인데요. 미완의 결말, 미완성이라는 의미인데요. 결말 처리 방식을 보면
주인공이 잠적하는 설화적 결말을 통해서 허생의 이인다운 면모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미완의 결말 구조를 통해서 허생이 그냥 사라졌어 라고 이제 처리해서 사건의 미해결에 따른 암시와 여운을 주는 효과, 허생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게 하잖아요. 암시와 여운을 주기도 하고 암시적 결말을 통해서 이렇게밖에 결말 처리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허생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급진적인 것이었음을 암시한다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기득권 측이나 임금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허생이 만약에 사라지지 않았으면 이완 대장에게 잡혀서 큰 벌을 받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결말인데요. 허생이 종적을 감추고 사라지는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했었는데요. 내용 정리 마무리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고전 소설이고 한문 소설이고 내용상 풍자 소설입니다. 성격으로 본다면 당대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라는 말도 쓸 수 있고요. 비판한다라는 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고전 소설 거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는데 이 작품도 역시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소재는 허생의 비범한 능력과 조선 후기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란 말 쓸 수 있는데요. 주제는 사대부 계층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허위의식 그러면 현실에서 동떨어져서 현실을 올바로 반영하지 않은 사상이나 이념을 허위의식이란 말 쓴다고 하였는데요. 이 작품의 특징은 실학사상과 북학론을 바탕으로 당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현실 비판의식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 쓸 수 있고요. 미완의 결말 구조로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결말 구조와 차이가 있다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 허생전 간단하게 봤는데요. 일반적인 고전 소설은 권선징악이 이제 주제인 경우가 많고 구성에 있어서 인물이 출생부터 사망까지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결말이 이제 행복하게 처리되는 행복한 결말이 많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전기적인 요소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허생전은 약간 현실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약간 작품이 이완대장 같이 실존 인물이 드러나서 사실적인 요소들이 좀 강하고 미완결의 결말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물의 성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등장인물, 주요 인물 세 사람, 허생과 그리고 변씨와 이완대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허생은 이완대장에게 세 가지 계책을 제시하는 부분을 통해서 실리를 중시하는 인물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재를 바르게 등용해야 하고 기득권을 폐지해야 하고 청나라와 교류를 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변씨와의 대화에서는 대범하고 자신만만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변씨에게 가서 부끄러운 기색 없이 돈 만냥을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비범한 능력과 이인다운 풍모가 드러나는데요. 빈섬을 경영해서 큰 돈을 버는 비범한 능력도 드러내고 집권 사대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인다운 풍모가 드러난다라는 말 쓸 수 있고요. 변신은 호탕하고 도량이 넓고 배포가 크다라는 말 쓸 수 있는데 처음 보는 허생이 만냥을 빌려달라고 하자 이름도 묻지 않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배포가 크다, 도량이 넓다 이런 말 쓸 수 있고 이완대장은 허생과의 대화에서 명분을 중시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인물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허생이 제안하는 그 세 가지 계책을 듣고 전부 다 거절하잖아요. 허생의 말과 행동에 드러나는 사회 문화적 배경 살펴보려고 합니다. 허생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장에 나가서 대추, 감, 배, 석류, 유자 따위 과일이란 과일은 몽땅 사들였다.
매점매석하는 부분 드러나 있고요. 허허 겨우 만냥으로 나라의 경제를 흔들어 놓으니 이 나라 형편이 어떤지 알만하구나.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는 것 드러나고 있고 우리 조선은 외국과 무역이 적고 수레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지 못하는 까닭에 모든 물건이 한 자리에서 나고 한 자리에서 소비되지요. 라고 해서 약간 교통도 발달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이 적고 그곳의 난 자리에서만 이제 판매되고 끝난다. 그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경제 구조가 무르고 약하다, 취약하다, 유통이 발달되지 않았다, 교통도 발달되지 않았고 물건을 독점하거나 모아서 사들이는 사재기가 가능하다, 매점 매석이 가능하다라는 것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선이 옛날 명나라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명나라가 청나라에 망한 뒤에 명나라의 많은 자손들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 떠돌아 다니며 살고 있다고 들었소. 지금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 때문에 그 은혜가 있다라고 이제 해서 그 청나라에서 망한 명나라 후손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다. 약간 우리나라 친명 배청 정책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청나라가 천하의 주인이라고는 하지만 중국 사람들과는 친하지 못한 판이니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항복을 한 우리나라를 제일 믿고 있을 게 아니오? 그러니까 좀 문물교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이제 드러날 텐데요.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고 조선은 사실은 병자호란의 치욕을 안겨준 청나라에 복수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이제 박지원의 생각은 교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허구적인 북벌론을 내세우며 친명 배청 정책을 우리나라가 이제 펼치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 그 사대부란 놈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장차 말타기, 칼쓰기, 창 찌르기, 활 쏘기에 돌팔 매질까지도 익혀야 할 판국에 그 넓은 소매옷을 고쳐 입을 생각은 않고 예법만 찾는단 말이냐. 내가 벌써 3가지씩이나 그 방도를 일러주었는데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니. 그러면서도 내가 신임받는 신하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지금 양반층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예법만 강조하는, 체면을 강조하는 사대부 집권층의 문제를 지금 박지원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사회문화적 배경으로는 명분만 앞세우는 사대부 집권층이 문제다. 양반층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지금 허생의 제안과 이완 대상의 대답을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허생이 제안한 것,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임금이 삼고초려해야 한다.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라는 내용 나왔고요. 종실의 딸을 명나라 자손에게 시집 보내고 세도가의 재산을 빼앗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기득권층의 그 특혜를 좀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종실은 임금의 친족, 세도가는 정치상의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 또는 그런 집안을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젊은이들을 변발시키고 대놈의 옷을 입혀 청나라에 보내야 한다. 청나라와 문물교류하자. 지금 3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재 등용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기득권층, 기득권을 좀 폐지해야 한다는 것, 세도가나 종실의 기득권을 좀 폐지하자는 것, 그리고 청나라 문물을 교류하자고 했는데 이완 대장이 임금의 지위로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어떻게 삼고초려를 하겠느냐, 어렵다. 그리고 기득권 계층의 권력을 빼앗기도 어렵고, 그리고 예법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사대부들이 자기 자녀를 변발시켜서 대놈의 옷을 입혀서 청나라에 보낼 수 있겠느냐. 3개 다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바는 현실적인 제한과 이익보다 명분과 예법을 중시하는 당시의 양반 계층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말 쓸 수도 있고요. 헛된 명분에 집착하는 당시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대부 계층을 비판한다라는 말로 정리해도 좋고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를 비판한다. 집권층을 비판한다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드러나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은 실학자 중에서도 상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며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북학론의 중심 인물이다. 그는 사신으로 가는 친척과 함께 청나라에 가서 그곳의 발전한 모습을 보고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다. 청나라의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보다는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유심히 보았다. 그가 관심 있게 본 것은 벽돌 굽는 가마,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수레와 선박 등이었다. 그리고 박지원은 이러한 청나라의 생활상과 그곳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쓴 열하일기를 펴냈다. 이후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북벌 계획이 퍼져 있을 때는 청나라의 발달한 문물을 들여오자는 북학론을 주장하였다라고 해서 수레와 배 등을 만들어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측면도 있고 청나라 문물을 배워야 한다. 또 백성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라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해 봅니다. 허생전에 드러나는 경제, 외교, 문화적인 측면 살펴보면 경제적인 측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외국과 교류가 적었고 수레가 나라 안을 잘 다니지 못했으며 물건을 모두 사들이면 값이 10배로 뛰었다. 매점매석도 가능하고 교통은 발달이 되지 않고 외국과 교류도 적고 이런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오늘날에는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도 커졌고 외국과 무역도 활발해졌고 수출이 뿐만 아니라 개인이 해외 물건도 구매할 수 있다. 차이점이 크죠. 외교는 병자 호란에서 패배한 뒤 치욕을 갚기 위해 청나라에 복수하려고 준비했다. 북벌론이 이제 그때 당시 한참 있었다면 요즘은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교를 하려고 하고 주변국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또 일부 이제 역사 왜곡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외교 문제로 해결하려고 한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대부는 예법과 명분을 중시했다면 오늘도 사실은 명분을 중시하는 면도 있잖아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예전에는 양반, 상놈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요즘은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또 제사의식 같은 유교적인 문화를 지키는 사람도 많고 반면에 국제결혼도 많이 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유학도 하고 실용성 없는 학문 위주의 지식 교육도 아직 일부 있고 또 이에 반해서 실용적인 또 전문 교육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학연, 지연 이런 거 이제 보지 말고 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려는 블라인드 면접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올바른 인재 등용과 관련된다고 봐도 되고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특권 의식을 지니고 탁상 공론만 펼치기보다 실제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체면이나 명분보다 실용과 신뢰를 중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말 쓸 수 있고요. 재물에 욕심을 내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허생이 공적인 측면에서 재물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도적을 또 이렇게 퇴치하는데도 재물을 쓰기도 하고 빈섬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는데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또 재물에 욕심이 없잖아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도 함께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